좀 판단 형식으로 김병원 소장님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토크쇼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섭외가 좀 원활치가 않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디어치가 원래 좀 아주 이렇게 하드코어한 그런 주제를 다루잖아요. 이제 반사회적이고 뭐 어떨 때는 완전 반체제적인.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헌법재판소 지금 결정도 지금 저희들 다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완전 저희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미디어워치 입장은 이 위안부들 증언이 다 거짓이고 허구다. 이게 정말 좀 반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좀 저희들 추진하는 일들이 중간에 좀 덜그덕거리는 일들이 많아요. 예.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됐는데 뭐 약간 외압성 같은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국민보고의 형식으로 뭐 이용수 관련 좀 썰을 풀고 제가 얼마 전에 펜앤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이용수랑 유미안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뒷얘기 좀 드리고 뭐 가능하면은 시간이 좀 남으면은 뭐 질의응답을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 펜앤마이크 나갔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 조회수가 13만 회입니다. 예. 다른 지금 펜앤 방송의 조회수보다 한 두서너 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스펙타클하고 지금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돈싸움 수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한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책을 쓰면은 빌딩을 하나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방송에 나가게 된 계기가 그 정규재 주필님이 저한테 직접 그 쪽지를 주셨습니다. 출연 좀 해달라고. 원래는 사실 유석춘 교수님이 섭외가 됐는데 유 교수님이 또 그 정규 주필님한테 저를 엄청 또 추천을 하신 모양이에요. 뭐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유 교수님한테 좀 사양을 많이 했어요. 뭐 미디어치랑 펜앤하고 뭐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원래 방송 울렁증이랑 무대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괜히 뭐 프로그램 망칠까봐. 근데 계속 유 교수님이 이렇게 뭐 추천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정주필님이 결국 이렇게 쪽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정주필님이 직접 저한테 쪽지를 주셨는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미디어치랑 펜앤하고 이거 완전 원수 될까봐.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자료를 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날 이렇게 자료를 대거 좀 들고 나갔습니다. 혹시 오늘 질의응답이 나오면은 또 제가 좀 보면서 할게요. 제가 원체 기사를 많이 썼어요.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기사를 썼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완전 쫄아가지고 제가 사실 정주필님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럴 만한 제가 뭐 짬밥도 아니고 예. 아무튼 제가 참 그렇습니다. 방송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위안부 문제를 원래 좀 정규재 필님도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다 알면서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용수 문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잘 끌어내 주셨는데 이용수 문제를 그렇게 이제 끌어내신다는 거는 이제 보통의 언론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주필님한테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어지간한 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뭐 얼마나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방송에서 한 얘기지만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용수가 윤미향보다 훨씬 더 악질 거짓말쟁이다. 진짜 정말 심각한 거짓말쟁이고 그냥 단순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 경제사범이 아니라 국사범입니다. 국사범. 국사범이 뭔지 아시죠? 보통 이제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뭐 이런 수준의 범죄자인데 이게 한 짓의 규모로 봤을 때 이게 내란죄 이상이에요. 저는 이용수가 한 짓은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 우방이랑 전쟁을 일으킬 뻔한 정도의 일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 위안부상 저거 문제가 지금 대사관 앞에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거는 선전포고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고 실적 범삭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와서 이용수가 무슨 한일화해를 어쩌고 뭐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수요 집회 학생들한테 미안해하고 뭐 저는 이거 황당한 소리인데 이거 완전 대한민국 국민들을 붕어 IQ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30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말 하면은 한일 관계 그렇게 닦여놨던 과거를 그냥 넘어갑니까 그게? 하여튼 제가 뭐 이용수랑 지금 윤미향을 자꾸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거짓말의 질과 양에서 윤미향은 이용수의 잽도 안 됩니다. 윤미향의 거짓말은 대부분 이제 이념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윤미향은 자기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간첩이야. 남편이 또 엄청 미남이에요. 김삼석 한겨레 20일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미남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윤미향이 하다가 그냥 팔자가 왼쪽으로 그냥 꼬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원래도 좀 윤미향이 한신대 출신인데 원래도 약간 빨간물이 들었던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또 경제적 문제인데 그것도 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돈 문제 얽혀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윤미향만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요즘 말 많은 뭐 선거 부정 사건 이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지금 돈 문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좌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윤미향이 지금 하는 이제 거짓말이나 이런 문제들은 뭐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나름 합리적이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거짓말이 합리적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근데 이 이용수라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라는 게 뭐 그걸 하게 되는 어떤 뭐 납득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주제, 대상,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용수가 위안부 경력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위안부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자기 경력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결혼은 했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증언이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게. 현실에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나. 약간 이제 좀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말도 하죠. 이번 기자회견 때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카미카제 위안부래요. 대만 소재 이제 공군 거기 위안부였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군 위안부면 그냥 종군 위안부지 세상에 그 카미카제 위안부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무슨 적군을 끌어안고 죽는 그런 위안부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뭐 무슨 농계도 아니고 군종별로 자기를 뭐 위안부를 분류를 한다는 게 아니 세상에 해병대 위안부가 있습니까? 특전사 위안부라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지성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완전히 말살됐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5일에 그 또 월요일에 뭐 윤미향하고 또 불러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뭐 무슨 말을 하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을 하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당의 구미에 맞는 말이건 야당의 구미에 맞는 말이건 저는 하여튼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또 뭐 뒤집는 말이거나 뭐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무슨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윤미향이나 문재인을 협박하는 말이거나 뭐 그런 말을 하겠죠.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용수는 그때 윤미향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걸 다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그게 한일 관계를 푸는 핵심이고 대한민국 지금 한미일 동맹을 지금 다시 복원하는 핵심이에요. 이용수 본인 거짓말을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그 기자회견 때. 딴 거 지금 윤미향이니 뭐 문재인이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이용수 본인이 지금 중요해요. 그 위안부 지금 그 거짓말한 거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그거부터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용수는 어떻든 자기 주장대로라면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미군 위안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우방 일본군도 아니고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을 죽이고 다닌 그 일본군 위안부예요. 그래서 자기 돌봐준 장교를 위해서 위령제도 지내고 용혼 결혼식도 막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기사도 다 나갔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해방 이후에 또 간첩 김삼석을 위해서 막 탄원서를 써주고 다니고 사드 반대 투쟁을 하고 다니고 교학사 애국 교과서 반대 투쟁을 또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북한에 붙은 거죠. 평생을 그냥 반미로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일관된 건 반미예요. 이 이용수라는 사람은 윤미향보다 반미로는 족적이 더 긴 사람입니다. 이용수라는 사람이. 윤미향은 그냥 일관된 북한이고, 근데 문재인이가 이 이용수를 자기 멘토로 삼아가지고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또 끌어안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이거 저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면 미국 뭐 CIA나 이런 데서는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담인데 지금 또 윤미향만 공격할 수 있다면은 언론들이 이제 뭐 아무 위안부 다 이제 지금 띄우고 있는데, 뭐 어제 미디어워치 기사로도 올라갔지만 그 요새 언론들이 또 신미자 씨를 또 막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신미자 씨도 제가 봤을 때는 또 가짜 위안부입니다. 이 신미자 씨라는 분의 증언도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일본 지도 위에다가 무궁화 자수를 놓고 있는데 학교 내에 경찰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강간 고문을 하고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후쿠오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소말리아나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내전 중인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일제시대 때 일본 국 내에는 군 위안부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본 국 그 열도 내에는 위안부라는 게 없었어요. 종군 위안부라고 하잖아요. 종군이라는 게 군을 따라간다는 건데 파병을 나가면 그것 따라서 이제 위안소가 이제 따라 나가는 거지. 그냥 일본에 있는 그 군대, 일본에 일부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 때 대부분 일본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었지만은 일본에도 일부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기지촌 유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군 위안소가 아니에요. 그냥 기지촌 부근에 유곽이었어요. 그래서 군 위안소는 일본국 내에 따로 없었다. 근데 자기가 후쿠오카 위안소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미자 씨 주장은. 이게 말이 돼요? 일본 재판소에서 뭐 인정을 받은 최초의 위안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 쟁점이 그런 소송이나 이제 보상 배상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그 법리적인 부분이 쟁점이었지 이 사람이 위안부다 아니다라는 게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그 소송의 쟁점이. 그래서 그 신미자 씨가 내가 위안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가지고 일본 정부가 굳이 반박을 하질 않았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소송 쟁점이 아니니까 굳이 다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뭐 그 판결문에 소위 위안부라고 주장하는 뭐 상고인 이렇게 그냥 쓰여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일본 재판소가 위안부로 인정했다. 지금 한국 언론은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혹시 뭐 미디어워치가 이렇게 기사화했던 뭐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한거나 뭐 이용수나 윤미향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뛰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수호시민연대 대표 김성규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프레임 자체가 윤미향한테 이제 갇혀서 이용수 할머니는 불쌍한 할머니다. 여태껏 어떻게 지금 착취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몰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지금 미디어워치에서 지금 이제 조사하신 내용만 이제 내용에 의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거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 이용수 할머니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형사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하시거나 하실 이제 조치하실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여쭤보려고 예. 뭐 내란죄 혹은 뭐 그에 한 뭐 국가내란죄, 뭐 이적죄 등등의 이런 죄들에 있어서 예, 그 점은 아마 뭐 법률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검토해 본 거는 일단 하나 검토해 본 거는 이 이용수라는 사람이 그 박유하 교수 아시죠? 그 제국의 위안부 저자 재판에 나가서 1심 때 증언을 또 했어요. 자기가 16살 때 일본군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는데 끌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모해 위증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고발할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고 내란죄나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은 뭐 그 법리적인 부분을 더 검토해 보면은 이 진상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 보면은 아마 무슨 적용이나 아마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그 윤미향하고 이용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용수가 윤미향을 착취했다. 그 정도로 예. 이용수가 더 고단수예요. 오히려. 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용기 있게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땅을 보내.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땅끝TV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여 번의 그 번복이 있는데 미디어워치에서 파악한 정확한 위안부 생활의 시점 그리고 빨간 드레스 그리고 등에 칼을 맞았다라는 그 번복되는 내용에서 미디어워치가 파악하기에는 정확한 진실은 뭐라고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예 실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이용훈 교수님도 좀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용수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하여튼 그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할 만한 뭔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아까 제가 신미자 씨가 위안부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지촌 유각의 이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미자 씨가. 이용수도 대만의 군 위안부가 아니라 대만 기지촌의 그냥 이제 유각 여성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뭐 펜엔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은 왜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은 이용수가 위안부 시스템에서 그 군 위안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뭐 삭구가 뭔지도 모르고 삭구가 뭐냐면 이제 그 콘돔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만 종군 위안부 관련해서 지금 명부를 뒤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용수가 거기에 아예 이름마저 없다면은 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거는 강제 연행, 성노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하고 아예 종군 위안부조차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아마 벌어질 겁니다. 아마 한일 관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이게 위안부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독도 문제에 붙어 있는 어떤 종북 세력들과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그 어떤 그 조중련객들하고 이 문제를 파악하시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연대적 관계라든가 의심할 만한 사항들이 혹시 있는 게 있으셨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어떤 조사를 더 하실 건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독도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종북 세력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호사카 유지 같은 교수의 어떤 그런 세력들과
그 위안부에 붙어 있는 이런 그 종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윤명과 같은 사람과 일본 내에 있는 조청년계의 어떤 그런 운동권 사람들과 뭐 교수라든가 뭐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박유하 교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쪽에서 반대하고 나왔던 세력들과 한국의 어떤 그 방향성을, 일본에 대한 방향성을 어떤 연대적 관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 게 있는지 있다면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단순 진짜냐 거짓이냐 그런 문제가 아닌 어떤 일본에 반일하는 그런 어떤 세력, 전체 세력에 대한 어떤 조사를 그런 게 하실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 차차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미디어워치에서 정대협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 제일 내세운 게 종북 반일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사범이 아니다. 국사범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 이념 문제랑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 문제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정대협이 조총련하고 가까워서, 조총련과 가까워요. 우리 소송 쟁점이기도 했는데, 이 위안부 문제를 조총련이랑 북한하고 연대해서 풀어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정대협이.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나 접촉이 많았어요. 이 정대협이. 근데 내용이 보면 이 정말 이 순수하게 이 흘러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게 돈이 오간다는 거예요. 돈이. 김복동 장학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일본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보내요. 뭐 애들한테 돈 준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불쌍한 조선학교 애들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문제를 함부로 터치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그냥 조선학교 학교, 조선학교 학생한테 그냥 야, 너 돈 한 뭐 100만 원 가져가라 이렇게 주면은 반국가단체 구성원한테 금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김복동이란 이름 내세워가지고 불쌍한 조선학교 돕는다 이렇게 장학금 이런 식으로 돈이 건너가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별 문제 없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정대협이 이런 식의 일을 계속 해왔어요. 김복동 씨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런 걸 해왔고, 김복동 씨 생전에도 한 수천만 원, 수억 원. 지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윤미향이 돈이 순수하게 지금 신고된 거는 8억 원인데,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김복동 씨 조의금 받은 것만 최소 현찰이 10억 아닙니까? 현찰. 이 돈이 추적이 안 되잖아요. 이런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윤미향하고 김삼석이 그냥 속물이 아니거든요. 이용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속물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쟁이긴 하지만은 속물이지만, 윤미향하고 김삼석은 이념 인사들이에요. 자기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그냥 자기가 다 먹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거든요. 정대협하고 이런 조직을 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청년이랑 막 이렇게 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석기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나서야죠. 그런 데서 나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이념적인 렌즈를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일반 국민들이 돈 문제 이렇다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돈이 흘러가는 흐름은 분명 이념적인 거하고 관계된 것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위안부상 철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 외교 업적 중에 하나인 한일 위안부 합의 아시죠? 그 마지막 유업이에요. 이거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그냥 그 완고법이고 철거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하셔야 할 과제였어요. 합의를 했던. 근데 지금 문재인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놨죠.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업적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